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판사, 경찰, 심리치료사, 혹은 검사나 변호사. 정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더욱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판사나 경찰 같은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판별 능력이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팀 러바인이라는 심리학자를 비롯한 여러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22명,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 22명, 총 44개의 동영상을 준비해서 여러 전문가들, 소위 경찰, 판사, 심리치료사 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동영상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게 했을 때 그 판단의 정확도가 56%였습니다. 거의 찍기 수준이랑 별반 차이가 없죠.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뭐냐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 집행인들에게 유사한 실험을 했을 때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쟁이를 맞출 확률은 14%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기를 하고 있는 범죄자를 맞출 확률이 14%란 얘기입니다. 놀랍죠? 14%의 확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잘 못 맞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들 속는다의 수준인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왜 타인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까요? 궁금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진실 기본값 이론 때문입니다. 판사가 범죄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도,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을 계속 옹호하는 것도 모두 다 진실 기본값 이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진실 기본값 이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대가 진실되고 정직하다라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대방을 믿을 때 이 상대방의 정직성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놓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을 믿고 시작하죠. 이 상대방이 정직하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바꿉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정한 이 상대방의 정직성을 뛰어넘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야지 판단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 특정 범죄자 연예인을 옹호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정한 상대방의 정직성에 반하는 그런 증거들은 계속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정직성의 가정을 뛰어넘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믿는 거죠. 유튜브의 사건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IM 뚜렛 사건, 그리고 갑수목장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만적인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명확한 증거가 나왔어도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명확한 증거보다 이 상대방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가정이 더 컸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투명성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투명성이란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타내는 행동과 태도가 그 사람을 대변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행복한 사람은 웃고 있을 거고 불행한 사람은 눈을 내리깔고 고개 숙이고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약간 무표정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과연 매일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죠. 웃고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표정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투명성의 가정,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을 대변할 거라는 믿음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투명성 가정이 이러한 오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명성 가정을 기초한 많은 기법들이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를테면 경찰이 범죄자를 신문할 때, 혹은 판사가 범죄자랑 대면해서 이 범죄자를 판단하려고 할 때 이 투명성을 기초해서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고 진중한 표정을 지으면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판단들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범죄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오판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기도 하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은 인공지능의 판결보다 석방시켜준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무려 20%나 높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판사는 범죄자를 대면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표정과 행동, 태도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인공지능은 볼 수 없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들이죠. 근데 이런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보다 신뢰성이 낮은 판결을 내린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고, 다른 말로는 범죄자들이 연기를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타인의 해석에 있어서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데에는 다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어떤 상대가 대화 중에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어떤 단어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짜증을 냈나?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쩌면 상대는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을 겪고 있어서 민감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이유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물며 애초에 잘 알지 못했던 남인 경우에는 이런 오해가 생기기 훨씬 더 쉽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의 배경을 모른 채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은 우리가 타인의 해석에 서투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실제 사건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타인이 진실하고 정직할 거라는 진실 기본값 이론, 그리고 타인의 행동과 태도를 온전히 표현할 거라고 믿는 투명성 가정, 그리고 타인의 맥락, 이 세 가지 모두 타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지만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끝없이 의심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결국 이런 타인에 대한 오해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타인을 해석하려고 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타인을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 너무 딱 박히더라고요. 타인과의 대화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타인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타인을 비난한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우리들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이 대인배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